자, 안녕하게들. 자, 은미애 선생님 또 등장했다. 또 등장했어. 자, 이제 3강 들어간다. 지난주 1강과 2강 영웅소설 했던 거 기억나지? 자, 오늘도 3강 영웅소설 들어갈 거야. 그런데 우리한테 너무나 낯익은 작품 하나 하고, 그다음 너무나 낯선 작품.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거 읽고 약간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어쨌거나 이 두 작품 자, 들어가도록 하겠어. 자, 지난번에 했던 수업과 자, 순서는 같아. 자, 뭐가 준비돼야 돼? 자, 연필 준비되어 있지? 자, 그리고 프린트물 준비가 되어 있지. 그지? 그래. 요거 이제 바로 선생님 인사말 끝나면, 자, 카운트. 자, 이 시간 뜨는 거 알죠? 자, 지금부터, 자, 이제 여러분들 집중할 그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 자, 준비 다 됐죠? 자, 이제 시작. 출발합니다. 고!
자, 다 풀었지? 일단 이 작품 되게 파격적이지? 고전소설 치고는, 동성애는 아니야. 동성혼에 관련된 작품이고, 그리고 서로 여자가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 다 이제 둘 다 이제 목적의식이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된 거다. 그러면 일단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 포인트는 여러 인물이 등장해. 근데 고전소설에서 너네들이 4사람 이상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각 인물에 대한 호칭들이 막 달라지면 막 머리 복잡해지지. 그래서 그 호칭 정리하고 인물 관계도부터 아주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볼 테니까, 아, 나도 그렇게 읽었는데? 그러면 잘한 거야. 근데 만약에, 나는 얘를 다른 인물로 읽었는데? 그럼 이번 기회에 알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졸고 있는 친구도 없지? 자, 그럼 인물 관계도부터 볼게요. 자, 금방 너네들이 읽었던 이 지문에서는 총 이런 인물들이 나왔어. 여기. 지금 선생님 판사한 단어들은요, 다 지문, 너네들 금방 읽었던 그 테스트 지문에서 다 나왔던 인물들이야. 자, 이 인물들이 조금 약간 파악이 돼야 돼. 자, 제일 첫 번째. 제목이 방한림전이잖아. 방한림전. 이 작품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면, 자, 방관주. 파악하셨죠? 근데 방관주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호칭 정리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자, 방관주를 가리키는 호칭. 자, 선생님 지금부터 이제 4가지를 정리한다. 그랬을 때 니네들이, 아, 맞아. 나 이 인물을 그렇게 읽었어. 그러면 아주 잘한 거라고 아까 말했다. 알겠지? 자, 방관주에 대한 호칭이, 자, 뭘로 바뀌냐면 앞부분 줄거리에서, 병부상설에 뗐잖아. 자, 그래서 첫 번째, 상서가 나오고요. 고전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호칭 정리야, 호칭 정리. 왜냐면, 현대소설처럼 인물의 이름이 딱 하나로 등장하지 않잖아. 특히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걔가 어떤 벼슬을 하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성 뒤에 붙어있는 그 호칭들이 막 달라져서 우리 머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단 말이야. 됐지 그지? 자, 그래서 상서, 지문 속에 나오는 상서는 분명히 방관주다. 됐죠? 자, 그리고 좀 읽어가니까 또 상봉으로 바뀌네. 아우 짜증나. 그지? 자꾸 왜 바뀌지? 자, 그리고 영애빈이가 자, 방관주의 자를 부르는 거. 그래서 막 방관주가 막 벌컥 화를 내는 거 있었잖아. 그지? 뭐였어? 문백형 나오잖아. 문백형. 얘도 역시 방관주를 자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문의 맨 마지막 보면 또 다시 얘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승상이 되잖아. 승상. 자, 줄거리보다는요. 줄거리는 안 어려워. 그렇지 않냐? 줄거리는 안 어려운데 중간중간에 어떤 바뀌는 어떤 호칭, 그 다음 누가 등장했고, 그 다음 얘네들이 어떤 관계고, 어떤 식으로 말하고,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럼 방관주는 호칭이 이렇게 바뀌었다. 자, 그럼 우리의 주인공 영애빈은 어떻게 바뀌었어? 자, 영애빈도 나왔지만 자, 부인, 계속 부인 나오는 게 다 영애빈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성이 영이잖아. 영. 그러니까 어떨 땐 영부인이야. 대통령 부인이 아니야. 이렇게 결혼한 여자한테 붙는 뒤에 있는 호칭은 보통 부인이 붙어. 또는 너네들 알지? 빡시전. 기억나지? 그지? 씨가 붙거나 부인이 붙어. 결혼한 여자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 관계도 파악됐었어? 낙성도 등장하잖아. 자, 둘 다 여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애는 낳지 않았고 어떤 별이 막 큰 별이 떨어지는 곳에 가봤더니 깐냥이가 응애응애 울고 있어. 그래서 걔를 데려다 키운 게 바로 낙성이잖아. 별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아들이거든요. 그죠? 자, 아들과 혼약을, 하기로 약속했던 인물 하나가 또 등장하죠. 짧게. 김소정. 선생님, 이거 왜 갑자기 설명하는 거야? 결혼한 여자 뒤에는 보통 부인이나 씨가 붙지만, 결혼 안 한 여자 뒤에는 소저가 붙지. 자, 지금 다 이제 호칭 정리, 내가 교통 정리 다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자, 이 둘 사이의 양자인 낙성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낙성으로 안 나오지. 중간에, 어린 공자라고 했다가 유머의 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방관주가 천자한테 받은 그 선물, 주는 내용에서는 또 갑자기 어사가 등장했는데 또 이 어사는 누구대? 라고 하면서 너네들 헷갈렸을 거 아니냐. 내가 니네들 마음 속 안다니까. 자, 교통정리 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영애빙의 그 엄마가 실질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유머의 말을 통해서 등장하잖아. 아우, 내가 대부인한테도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대부인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영애빙. 보통 결혼한 여자를 부인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 앞에 대가 붙은 건 뭐냐면 그 여자의 어머니를 보통 나타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성의 대씨가 아니고. 알겠지? 그리고 이제 방관주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다. 이거 나왔어. 됐지, 그지? 그리고 이 방관주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 있죠? 바로 천자. 선물 줬잖아. 책, 서진. 얘는 나중에 이 낙성한테 줬다는 거. 그렇게 읽었냐?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통청관은, 본인이 썼지. 그
그래서 영희빈이가 삐졌잖아. 왜 나한테는 주지도 않고 너한테 쓸모 없으면 나한테 쓸모 없으면 너한테도 쓸모가 없을 텐데 하면서 막 비웃는 내용이 있었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유머가 아니다. 유머. 에? 유머야, 유머. 누구를? 방관주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준 사람. 왜?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거든. 자, 여기서는 유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자, 고전소설 읽는 팁. 자, 고전소설 지문에서 어떤 인물이 길게 이야기하잖아. 그럼 반드시 그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게 돼 있어. 어떤 식으로? 말하기 방식.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요지로 말했는가. 그걸 파악하는 게 관건이야. 그냥 무턱대고 글자만 막 그냥 영혼 없이 막 따라가면 안 돼. 자, 유머가 굉장히 주인공도 아니면서 길게 짓거리는 부분이 있었잖아. 그지? 그 말의 요지를 통해서 얘가 어떤 식으로 말하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걸 파악해야 돼, 아그들을. 알겠지? 자, 첫 번째는 뭐야? 선생님 이제 보수적이라고 정리했지? 자, 왜? 선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 우리가 수능 문학선제라는 게 지문에 있는 단어 그대로가 선제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걸 종합했을 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 됐지? 유머 같은 경우는, 자, 물론 이제 방관주하고 영예빈한테 좀 약간 좋지 않은 반응을 듣긴 했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결혼해라, 라는 거지. 모든 초목금수는 다 짝이 있는데, 너네들은 왜 안 하냐? 내가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제발, 지금이라도 좀 약간 제사를 지낼 그런 자식을 좀 낳을 수 있는 그런 결혼을 하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가치관. 왜냐면, 이 정도 되면 솔직히 보수적이지. 요즘 세상으로 친다면. 그 당시엔 당연했겠지만, 반드시 결혼이라는 게 필수는 아니지 않냐? 요즘 세상에? 결혼 안 한 청년 세대들이 되게 많잖아. 선생님도 선생님 딸한테 결혼은 그냥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머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여자는 반드시 남자를 만나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 정도 되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거고, 됐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모는 아니야. 약간 꼰대 같은 말을 하긴 했지만 세모는 아니야. 왜? 다 무엇 때문에?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걱정돼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야. 자기가 그동안 키웠던 방관주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좋은 짝 만나서 아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것들 여자끼리 만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인물관계다. 그렇게 읽었어?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바탕으로 너네가 이제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겠어? 영예빈과 방관주가 물론 여자와 여자이면서도 결혼했지만 도대체 왜 결혼했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과연 차이점이 없는가? 있겠지. 항상 수능에서는 비교 대주 좋아하니까. 자,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자, 인물 비교가 들어가야 돼. 인물 비교. 자, 방관주하고 영예빈. 물론 이제 주인공이 방관주긴 하지만 영예빈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둘 다 여자. 근데 결혼했어.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야. 계약 결혼. 왜냐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요즘도 뭐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뭐 더 그랬을 거 아니냐. 남성으로부터 받는 어떤 억압이나 굴레 같은 거, 사회적 굴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했겠지. 그러니까 그런 삶을 별로 살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냥 같은 동성을 만나서 그냥 친구끼리 그냥 대등하게 그냥 살고 싶어 했던 거야. 그래서 결혼한 거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냥 계약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근데 각자 어떤 삶의 방식은 달라. 자, 방관주는요. 자, 죽을 때까지 남성적인 삶을 삽니다. 입신양면하잖아. 나라의 공도 세우고, 자, 그 다음에 천자한테, 자, 신뢰도 받습니다. 선물까지 받잖아. 이런 식으로. 하지만 반면에 영예빈은 같은 여자이긴 하지만 그냥 그대로 여성적 삶을 살아. 누구의 아내? 바로 방관주의 아내. 됐지?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3번이다. 됐지, 그지? 자, 방관주도 역시 똑같았거든요.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억압적인 삶이 살기 싫어가지고 그냥 남자 행세를 했고 끝까지 그냥 남자의 몸, 남자인 것처럼 하면서 그냥 죽은 거야. 맨 마지막에 천자한테만 그냥 살짝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관주는 이제 계속 남성적인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모순적이야. 몸은 여자지만 사고방식은 완전히 이 남성화돼 있단 말이야. 왜냐면 계속 여자의 도리를 따지거든요. 영예빈이가 막 그 자를 불렀다 해서 막 벌컥 화를 내잖아. 그리고 막 유머한테도 막 협박하잖아. 네가 나를 길러주긴 했지만 너 그 비밀 발설만 해. 내가 그냥 확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굉장히 보수적이야. 근데 반면에 영예빈은 자, 이런 어떤 방관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왜냐면 자기가 원했던 건 남성과 대등한 삶을 추구하는 거였거든.
근데 그러기는커녕 방관주 역시도 그런 남성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자기를 대하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뚜껑이 열리겠냐. 그지? 자기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닌데. 됐냐?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방알림전. 너네들이 반드시 파악해야 될 포인트야. 이것도 약간 좀 부족할 수가 있어. 그래서 좀 더 자기의 어떤 독해, 제대로 읽었는지, 독해력을 좀 더 살피기 위해서 뒷지문 또 더 자세한 지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자, 앞에서 봤던 짧은 지문 구조를 바탕으로 자, 긴 사건의 흐름가 의자. 됐지, 그지? 자, 일단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볼까? 자, 아까 우리가 다 짚었던 거. 자, 주인공 방관주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났지만, 자, 남자로 행세하면서 출세까지 했댔지? 자, 방관주만큼이나 중요한 인물 누구랬어? 자, 영애빙이랬지? 자, 남편에게 구속받는 삶이 싫어서 방관주가 여자인 줄 알고 일부러 차라리 평생지기 친구가 되어서 자, 부부로 살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후에 자, 이 둘 사이에서 아이가 있는데 둘 다 여자니까 아이를 낳을 순 없지. 자, 그런데 어느 날 큰 별이 방관주가 큰 별이 떨어지는 곳을 한번 가서 봤더니 기이한 일이다 하면서 거기에 갓난아기가 있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름을 낙성으로 짓는 거야. 됐지? 별이 떨어졌다 해서 그래서 아들로 삼았고요. 그리고 방관주는 계속해서 승승장구 나라에 공을 세우고 자, 병부상서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병부상서가 된 방관주를 위해서 축하연 됐지? 자, 잔치가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덧 끝났고요. 파연곡. 자, 그리고 자, 이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인물이 중요하겠지? 자, 인물. 자, 상서 보이셔야 돼. 자꾸 고전소설에선 인물의 호칭이 바뀌었을 때 너네들이 혼란을 느끼면 안 되고요. 앞뒤 맥락상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자, 방관주의 또 다른 호칭 상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자, 이 부인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영애빈이 되겠지. 영애빈. 됐죠? 영애빈에게 자, 낙성과 자, 아까 우리가 앞부분 줄거리에서 짚었던 낙성 보이시죠? 그죠? 이와 같은 낙성과 자, 그다음에 낙성과 결혼하기로 한 김소정. 와, 이제 어느덧 장성했나 봐. 자, 혼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너네라면 나는 고전소설 읽을 때 그런데 갑자기 이런 표현들 주목하거든. 왜냐면 이럴 때는 반드시 뒤에 새로운 인물이나 사건이 등장합니다. 됐죠? 자, 유머가 나왔습니다. 자, 깊이 탄식을 하면서 자, 뭔가 길게 이야기합니다. 너네들 주목해야 돼. 고전소설을 읽을 때 어떤 특정 인물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 그 다음 말의 요지를 찾으려고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즉독즉해 읽으시면 절대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됐죠? 자, 방관주의 또 다른 호칭 나왔습니다. 자, 상공. 여자 주인공이나 아무튼 여자 인물들은 호칭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소죠. 결혼하면 뭐뭐씨, 뭐뭐 부인 이 정도가 붙습니다. 자, 따라서 자, 영부인. 자, 영부인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너네들 즐거워하는 데 말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별표 들어가죠? 기둥에 이미 불이 붙었는데 위험하잖아. 그런데 제비와 참새는 자, 여기서는 방관주와 영애빈을 나타내겠죠. 그것도 모르고 야 너네들 즐거워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네들 지금 위태로운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속도 없이 즐거워하는 거야? 라는 거지. 도대체 위험한 일이 뭔데? 유머가 생각한 위험한 일이 뭘까요? 자, 모든 것들은 다 초목금수, 모든 자연들, 자, 음양이 있다라는 거야. 음과 양. 서로 어울린다라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네들 20살이 넘었음에도 자연의 섭리와 인륜을 저버리고 여기서 자연의 섭리와 인륜을 저버린다라는 것은 자, 모든 자연들은 음과 양이 있고 얘네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 이 방관주하고 그다음 영애빙은 여자와 여자가 결혼했으니까 그 어떤 섭리를 깼다라는 거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자, 바로 밑에 제사를 받들 자손이 있어 없어? 없어. 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자식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더군다나 부인 누구? 영희빈 너는 친목을 지킨 제 갈수록 자, 고집부려 계속 이와 같은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대부인은 또 다른 인물 누굴까요? 바로 영애빙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에게 말도 안 하고 주표 중요합니다. 자, 주표는 여자 중에서도 처녀의 표시입니다. 이걸 일부러 감추어서 그저 처녀가 아닌 것처럼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처럼 하시니 두 여성이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자식을 못 낳겠죠. 이상하지 않니? 라는 거지. 파라건대 제발 이제라도 훌륭한 군자를 얻어서 황영의 자매, 자 이건 고사입니다. 너네들한테 문제로 물어볼 때는
바로 밑에 고사 그 뜻풀이가 되어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참고로 말하면 이 화경의 자매는 각자 결혼한 게 아니고 한 남편을 두 자매가 모시고 산 거야. 어쨌거나 그렇게라도 지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거지. 너네들의 실체를 말하고 싶지만 상공, 여기서 상공은 누구라고? 방관주. 하도 강구하시고 발설도 못하고 지금까지 입도 다물고 있었는데 슬퍼. 너네들 안타까워. 자, 그리고 또 다른 인물 나왔네요. 어린 공자. 누구야? 바로 낙성입니다. 결혼할 낙성. 부인을 곧 얻게 될 텐데 언제쯤이나 너네들 인륜을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말했어. 고전소설 읽을 때 큰 따옴표가 굉장히 길잖아. 그 무턱대고 읽기보다는 말하기 방식과 의도를 봐야 돼. 자, 말하기 방식, 유머의 말하기 방식 어때요? 굉장히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어쨌거나 걱정스러운 말투를 지금 하고 있죠. 왜 보수적이냐면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제사를 받들 자식, 즉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 이 당시에는 어쨌거나 아들이 제사를 지냈으니까요. 그래서 유머의 말을 통해서 유머, 참으로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부정적 인물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방관주와 영예빙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맞지? 그러면 너네들 이렇게 유머가 말했을 때 밑에 뭘 찾을래? 이제 영예빈하고 방관주의 반응을 봐야지. 자, 두 사람 간의 어떤 반응이 어떤지 하고 비교하면서 봐야지. 그냥 읽으려면 안 되고. 자, 부인은 눈동자 내리깔, 그 다음에 찡, 그 다음에 정색했습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 어쨌거나 눈동자를 내리깔고 눈썹을 찡그린 걸 놓고 봤을 땐 듣기 거북하다는 거지. 그런데 자, 이때 상석. 남편이죠. 여자인데 남편이야. 꾸짖네요.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우리를 더 의심하게 하느냐 너는? 괜히 즐거운 기분 상하게 하고 너 이상한 소문 돌기만 해봐라. 절대 용서하지 않아. 네가 비록 나를 기른 은혜가 있을지라도 굉장히 권위적이고 위압적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이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때 영예빈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 상서가 이렇게 왈칵 성을 내잖아요. 자, 이제 별표 들어가죠. 이때 영예빈 부인이 냉소, 비웃음을 머금은 채 천천히 말합니다. 문백형은 어찌 우연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유머를 꾸짖나요? 주인을 위해서 충성심으로 한 말인데, 응? 그렇다는 거지. 한마디로 별것도 아닌데 화를 내냐? 라는 거죠. 가능하냐? 자, 이제 뒷장을 열어볼까요? 자, 이때 상서의 반응을 봐야지. 항상 모든 대화의 중심은요, 상대방의 반응입니다. 치고받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너네들이 파악해야 할 건 바로 그거야. 자, 상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부인, 여자의 도리를 알 텐데, 감히 가장의 자를,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또 다른 이름, 자를 함부로 부르는가? 어? 그랬더니 이때 영부인, 낭낭하게 웃어. 자, 낭낭하게 웃긴 하지만 이건 어떤 웃음이야? 자, 앞뒤 성을 보고 판단해야 돼. 낭낭, 그냥 그대로 사전적 풀이로 하면 안 되고요. 한마디로 어이없다라는 거죠. 어이없네. 지도 여자면서 감히 나한테 여자의 도를 우누네? 우리 둘 다 똑같은 처지인데? 라는 식이겠지.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중략 줄거리 갈게요. 자, 드디어 방관주는 계속 승승장구야. 오랑캐 무찌르고, 자, 이제 드디어 승상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임금한테 칭찬까지 받아. 야, 너의 문장과 필법,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이런 문장 내가 금자로 새기고자 했는데, 오늘 드디어 소원을 이뤘네? 너 뭐 갖고 싶니? 무엇으로 보답할까? 해서 그 보답으로 받은 게 책 2권. 서진 한성. 서진이란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을 때 갑자기 막 책장이 넘어갈 때가 있잖아. 그걸 못 넘어가게 하게끔, 이렇게 꽉 누르게 하는 하나의 도구야, 도구. 근데 황금으로 만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 통천관. 관이니까 머리에 쓰는 거겠죠? 자, 이것을 집으로 돌아와서, 누구한테 주냐면요. 부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어사. 여기서 어사는 누굴까? 바로, 낙성. 아까는 어린 공자로 나왔죠? 어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하사 받은 책과 서진을 주면서, 니게 전하노라. 그랬어. 됐지? 그리고 승상, 본인은 통천관을 쓰고 있네요. 자, 이걸 본, 부인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니? 됐지? 자기만 선물 못 받은 거잖아. 자, 그래서 부인 쌀쌀하게 웃습니다. 쌀쌀하게 냉소적으로. 자, 하면서 이래. 어찌하여 첩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나이까? 라고 이야기했어. 왜 너 나한테 안 주니? 아무것도? 저 그랬더니 이때 승상, 즉 방관주의 반응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한텐 쓸데없잖아. 왜? 넌 여자잖아. 어? 그리고 지금 어차피 네가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나온 거잖아. 너 내 덕분에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투정해? 야, 너 욕심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방관주의 모순적 태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방관주나 그다음에 영해빙이나 둘 다 여자로서의 삶을 거부하기 위해서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 거야. 정말로 여자가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계약 결혼이야, 계약 결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영애빈한테 여자의 도리를 운운하고 있지. 지도 여자이면서. 굉장히 모순적이지? 자, 그랬더니 이때 자 부인의 반응. 자, 역시 똑같이 뭐라고 하니? 나한테 쓸모없는 것이 어찌 유독 그대에게만 쓸모가 있겠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너나 나나 여잔데. 나한테 쓸모없는 건 너도 쓸모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너한테만 쓸모있냐? 라는 거지. 그랬더니 승상. 기분 상했네요. 흥이 사그라들면서. 임금한테 선물 받을 땐 기분 좋았지. 그런 말 마오. 나를 특별히 의심한 사람을 못 봤소. 해서 자, 이 부인이 가만히 웃지만 이것도 역시 어떤 웃음이야? 냉소겠지, 냉소.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은 방관주가 하는 행동이 못마땅해. 자기가 결혼했을 때는 이런 의도로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됐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방관주에 대한 지문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임진록과 그 다음에 칼의 노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점은 두 작품 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했다라는 거.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는 고전소설, 하나는 현대소설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6분 테스트. 자, 시작합니다. 자, 준비. 자, 준비됐죠? 자, 시작!
다 풀었지? 자, 정보량은 조금 많았어. 두 소설이 합쳐져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하지만 지문 분석은 아주 짧고 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작품의 공통점은요, 양쪽 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거야. 됐지? 왜냐면 임진왜란이라는 거는 임진년에 일어나긴 했지만 딱 1년 만에 끝난 게 아니거든요. 무려 7년 동안 이어진 전쟁이야. 자, 그런데 그 배경 같지만 하나는 고전, 하나는 현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의 대부분의 고전 소설들은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잖아. 임진록도 역시 마찬가지야. 나나 우리가 안 나오고 주어에서 그냥 인물의 이름 나오면서 인물의 상황이나 아니면 심리 묘사 같은 것들이 쭉 나오는 거. 근데 여기 칼의 노래 같은 경우는 나가 나오지 다. 그 나가 누구였어? 그렇지. 이순신이었지. 맞지, 그지? 그래서 이순신이 나 서술자로 등장하면서 전쟁 그 복잡한 어떤 자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 어떤 심리 묘사를 쭉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임진록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임진왜란을 다 배경을 한 거야. 근데 실제 역사에 있어서는 어떠냐? 우리 그 임진왜란 굉장히 아주 그냥 엄청나게 참패를 당했잖아. 우리 백성들 많이 죽고요. 그다음 일본 놈들한테 많이 빼앗기고요. 하지만 소설에선 뭐든지 다 가능하지. 현실은 그렇지만 소설에서는 그걸 뒤엎어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임진록 같은 경우는 다양한 히어로들이 자 등장하는데 보통 영웅 소설들은 주인공이 한 사람이지. 근데 임진록은 굉장히 특이하게 여러 영웅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지. 그중에 금방 너네들 읽었던 이지문에서는 누가 나왔어? 바로 사명당이 나왔지. 그리고 이 영웅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야. 굉장히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얘는 심지어 무엇까지 부를 수 있어? 용왕까지 부를 수 있어. 용왕까지. 자, 용왕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전기적 요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왕으로 하여금 풍천내우, 지문에서 그렇게 나왔지, 그지? 막 비바람, 엄청나게 막 번개 치고, 그래서 막 아우성이잖아. 백성들이 막 거의 죽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자, 외왕, 일본 왕가. 백관, 지문에서 백관이라는 거는 이제 신하들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외왕과 그 똘마니들이, 자, 결과적으로는 뭐해? 항복하게 되지, 항복. 우리나라한테. 실제 역사에서는 그러지 못해. 자, 그럼 이와 같은 어떤 허구적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가, 그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실제 역사에서 우리가 당했지만, 야, 우리 조선인들 그렇게 못나지 않았어. 바로 이 사명당 및 여러 가지 영웅들의 어떤 활약을 통해서, 우리 조선인들의 어떤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달랐거든? 하면서, 실질적으로 당했던 그 아픈 상처, 얼마나 열받았겠냐. 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소설을 썼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소설이긴 하지만 통쾌하지 않아. 너네 읽으면서 약간 통쾌하지 않았어? 그렇지. 막 이러잖아. 자, 근데 이에 반해 칼의 노래는 현대소설이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비현실적 요소나 도술적 요소,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전기적 요소.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정말 리얼하게 나와. 선생님이 칼의 노래는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 읽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조금 약간 아팠어. 자, 1인칭 주인공 시점, 이순신의 입장에서 그 엄청난 노량해전. 이순신이 죽은 마지막 전쟁, 노량해전에서 외적이 침입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죽게 되는 어떤 과정까지가 이제 쭉 펼쳐져 있죠. 자, 근데 이 작품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선 적이 하나였지 않냐? 일본 놈만 쳐부수면 돼. 맞지? 그런데, 칼의 노래에서는 외부의 적도 있었지만, 정작 내부의 적도 있어. 그러니까 상대해야 될 게 외적뿐만이 아니고, 바로 선조와 그 똘마니들, 간신들. 왜냐면 왕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이순신이가 너무나 인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불안불안 위태위태 하는 거지. 나보다 백성들이 더 떠받들고 영웅이다라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왕의 자리가 위태위태한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견제, 끊임없이 의심. 그래서 지문 앞부분 보면 고문하는 어떤 내용이 나오잖아. 여러분들 그 명량이라는 그 천만관계, 우리나라 지금 순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명량이라는 최민식이 주연한 이순신으로 분한 그 영화가 있었어. 그 영화의 배경은 명량해전이었잖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척의 배로 무려 한 133척이나 되는 일본 놈들을 확 쳐부쉈잖아. 그럼 우리 같았으면 이순신은 완전히 당연히, 그리고 내가 왕이라 하더라도 야, 너 진짜 잘했어 라고 할 텐데 선조는 끊임없이 의심을 해.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왔어도 고문하는 거 봐. 얼마나 찌질하냐. 엄청난 찌질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지문의 대다수가 물론 싸운 어떤 과정도 과정이지만 죽기 직전에 이 이순신의 어떤 태도나 심리를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고뇌를 하죠. 오로지 외적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선조와 간신 또 계속해서 그 어떤 견제나 의심들을 계속 의식하면서 괴로워하잖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내린 어떤 명령을 받들고 그 다음 나라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책임감도 있겠죠. 그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전투지가 굉장히 강하죠. 간단하지? 뭐 복잡하게 하냐. 어차피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어질 텐데. 자, 그러면 한 장 넘겨서 자, 이 지문에서 더 중요한 어떤 문장들은 또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봐. 자, 앞에서 한 짧은 지문 구조를 바탕으로 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건의 긴 흐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배경은 임진왜란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임진록이 되겠죠? 자, 다른 작품과 달리 자, 주인공이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양한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됐죠? 자, 그 중에서 이 지문에서는 자, 사명당이 등장하고요. 사명당이 여러 가지 전기적 요소, 즉 도수를 부림으로써 자, 일본 외왕을 통쾌하게 굴복시키는 장면. 자,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여기서 백과는 자, 바로 우리의 신화가 아니고 일본의 신화. 한마디로 말했을 때 지금 이제 외왕과 나머지 일본 똘마니들이 지금 똥줄이 탔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명당이 도수를 부려서 지금 모든 백성들이 물에 다 빠져 죽게 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전하는 응급처치해. 한마디로 말했을 때 뭐해? 빨리 항복해. 됐지? 자, 이때 외왕이 자, 방성대곡 통곡하면서 일이 이렇게 됐으니 염려하지 마. 내가 왜 안 구하겠어? 하면서 자,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신하 호걸산이 죽지 마. 보증하소서 하면서요. 자, 나머지 문무백관이 자, 우리의 히어로 자, 사명당 앞에 가서 엎드려서 빕니다. 자, 소궁왕이 자, 우리 왕이 무식해. 그래서 부처님, 자, 여기서 부처님은 바로 사명당을 말합니다. 자, 죄를 지었어. 자, 그래서 우리 왕 죄를 사해주고 한마디로 용서해줘. 그리고 우리 백성 제발 부탁이니까 살려줘.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죠. 자, 이때 사명당의 반응 볼까요? 자, 사명당 대로 필수어입니다. 자, 크게 화를 내면서 야, 빨리 니네 왕 머리를 잘라. 그러면 너네 도탄 면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랬더니 자, 어떻게 왕이 머리를 쉽게 그렇게 갖다 바칠 수 있겠냐? 자, 나머지 백관들이 야, 차라리 우리가 왕명을 대신해서 각자 머리를 벨게. 우리가 죽을게. 자, 그랬더니 사명당 약간 화가 자, 누그러칩니다. 누그러뜨려져. 됐죠? 자, 너네 감성, 너네 정성을 내가 감동했어. 응? 대신에 외왕을 결박해서 자, 꿀려. 됐죠? 머리 막아. 라는 거죠. 그죠? 자, 아니면 만약에 불현직이라는 건 그렇지 않으면 너네 왕 진짜 잘라가지고 일본 탕멸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지? 자, 그랬더니 이때 자, 노산홍이죠. 노산홍이라는 신하가 부처의 말대로 하면 자, 한마디로 말했을 때 사명당 말대로 하면 자, 뭐 생명을 자, 보존할 수 있지만 지환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큰 화를 당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랬더니 왕이 이제서야 손을 잡고 통곡합니다. 경의 말을 일찍 들었더라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대환을 만나리요. 자, 이런 어려움을 만났겠냐라는 거지. 그럼 이 문장만 놓고 본다면 자, 왕은 노산홍의 말을 자, 듣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그죠? 문장으로 연결됐죠? 노란색으로 한 거 보니까.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노란색으로 칠한 것들은 자, 여러분들 아시죠? 자, 문제 선지, 너네들이 풀었던 문제 선지하고 연결된 정보들입니다. 자, 그리고는 스스로 결박 묶었어. 자, 그리고 항표. 자, 이거 항복 문서를 가지고 자, 엎드려서 청합니다. 자, 그랬더니 자, 사명당이 고성대매라는 건 크게 꾸짖으면서 야, 외왕 너 들어라. 니네 원래 근본이 진시황의 신하였어. 동남 동료 보냈지? 왜? 불사역 얻으러 보냈잖아. 근데 그 동남 동료가 결과적으로는 왕을 속이고 못 구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곳에 도망와서 너네들 여러 대 평안 지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너네들 선상탄에서도 나왔지, 그지? 선상탄에 나왔지만 이 진시황이 불로초를 얻게 하기 위해서 동남 동료를 보냈는데 얘네들이 결국 구하지 못하고 괜히 진시황한테 쳐맞을까봐 죽을까봐 어떤 섬에 갔는데 그놈들이 바로 일본 놈들이 됐다라는 거지. 쪽발이들. 됐죠? 자, 이 모든 것 또한 다 조선의 자, 덕택이고 너 또한 너 외왕 또한 너 원래는 뭐 했어?
상제께 득죄했어. 아, 천상의 세계에서요, 월궁항아. 여기는 이제 선녀를 말한다. 선녀를 희롱한 죄로, 자, 이 옥황상제한테 득죄했대. 그래서 인간 세상에, 자, 적강했대. 내려왔대. 그래서 왕이 됐대. 그런데 세상에 그런 놈이, 자, 임자년에. 자, 갑니다. 조선을 침노를 해? 생명을 많이 살해를 해? 자, 그래서, 자, 옥황상제가, 자, 화를 냈지. 화가 났어. 그래서 너네들한테 큰 벌을 줬지. 그래서 너네들 장조를 다 죽였잖아.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을 떠올리면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친번코자 또 해? 자, 상제 화 나겠어, 안 나겠어? 나겠지. 자, 그래서, 자, 용왕을 보내주셔서 내가 특히 너네들을 죄를 묻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머리 베어 들어라. 머리 잘라라. 자, 이때 외왕, 용서해줘. 그럼 순종할 거야? 내가 어찌 사양하겠냐? 자, 그러면 인피 300량 매년 진공해. 매년마다 우리한테 뭔가를 갖다 바치라는 거지? 자, 그랬더니 이때 외왕 주저하네. 그랬더니 나머지 신하, 야, 빨리 허락해. 이씨. 그러지, 그지? 자, 그랬더니 왕 마지못해서 겨우 그대로 할게. 그러니까 사명당이 그럼 항복문서 빨리 써. 그리고 다음에는 절대 이상한 뜻 먹지 마. 라고 이야기했지? 자, 그리고 나서, 자, 마지막 부분. 용왕을 부릅니다. 비현실적 요소. 자, 사명당의 어떤 영우성. 사명당은요, 뒤에 백그라운드에 용왕까지 있어. 그지? 용왕을 아무 데서나 부를 수 있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외왕 항복했대. 그러니까 너 풍운 뇌우 다 걷어. 비바람을 빨리 거두라는 거지? 그랬더니, 세상에. 자, 천지가 명랑해지고, 일색이 조용해지고, 자, 과연, 생물이로구나. 자, 그런데, 자, 이거 잘 봐야 된다. 서술자의 개입 아니야. 이건 서술자가 그렇게 생불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앞에 주어가 뭐니? 일본 군신 백성이 저마다 놀라고 칭찬하면서 과연 생불 살아있는 부처라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절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이러한 일이 안타깝지만 솔직히 이제 허구적인 일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자, 이렇게 사명당이 통쾌하게 외왕을 굴복시키고 자, 무찌르는 것을, 자, 가지고, 자, 우리나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아주 그냥 처참하게 참패했었잖아. 그죠? 얼마나 우리 민족이 상처를 받았겠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정신적 보상과 위안,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민족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이와 같은 어떤 허구적인 스토리를 짰다라는 거. 자, 명심하시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카레누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자, 이순신의 생애 마지막 전투이자, 자, 우리의 히어로,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신 전사하신 전투, 안타까운 전투. 자, 노량해전을 바탕으로 한, 자, 카레 노래,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레 노래 너네들 읽었던 그 맨 첫 줄을 보면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혼절과 혼절 사이에 과거에 이제 고문받았던 이제 기억을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왜 지금 현재 이렇게 고문을 훌륭한 이순신 장군께서 자, 고문을 받냐면, 이 노량해전이 있었던 그 앞에 명량해전이라는 아주 또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본 기억이 있겠지만, 1000만 이상을 이제 돌파해 박스 오피스 1위. 자, 한국인이 제일 많이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명량이라는 영화야. 이순신 장군 역할로 최민식이가 주연을 맡았었죠. 그죠? 거기서 우리가 겨우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 그 배들을 굉장히 통쾌하게 쳐부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선생님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너무나 뻔한 내용이지만 감동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렇게 큰 전투에서 이김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나고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대단해서 그 당시 왕이었던 이 찌질한 왕 선조가 계속해서 이순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같이 있었던 쫄따구들, 간신들이 이순신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의심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이순신을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고문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내용이 지금 맨 앞줄에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자, 이게 이제 현대소설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고전소설이 아니고, 고전소설은 대부분이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인데, 자, 이 현대소설, 자, 카레 노래는, 자, 일단 1인칭 나가 나오고요. 당연히 여기서 1인칭 서술자는 바로 이순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고문받는 어떤 상황에서의 심리는, 자, 바로,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들의 이제, 고문은 굉장히 집요했다라는 거지. 그렇다 해서 뭘 묻고 있는 것도 아니야. 괜히 하는 거야. 그지?
자, 임금은, 자, 선조입니다. 나를 죽여서 사직을, 자, 앞에 있는 사직과, 자, 별표, 자, 뒤에 있는 사직, 별표,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만약에 지문에서 나온다면. 자, 앞에 있는 사직은요, 맥락적으로 보면, 이순신이 너무나 잘난, 선조보다 잘난 나를 죽여서 자기 왕의 자리를 보존하고 싶었을 것이고, 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제 임진왜란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임진왜란은 거의 6, 7년 동안 계속 이어진 전쟁이거든요. 좀 약간 멈출만 하면 또 쳐들어오고, 멈출만 하면 또 쳐들어오고, 아주 끈질긴 어떤 그 외적이었던 친입들, 우리를 굉장히 괴롭혔던 거. 근데 또 쳐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 이순신, 나를 또 살려가지고, 자, 뒤에 있는 사직은 바로 뭐겠냐? 이 나라, 조선을, 자, 보존하고 싶었을 것이다. 자, 선생님이 금방 했던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앞에 있는 사직과 뒤에 있는 사직 확인하시고요. 자, 문장 구조 유사하니까 되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역설적 표현. 자, 가능합니다. 나를 죽여서 사직을 보존하고 나를 살려서 사직을 보존한다? 이 두 가지가 다 성립할 수는 없는 거잖아? 자, 그런데 우리의 히데요시, 자, 일본이, 자, 군사력을 휘몰아서, 자, 바다를 통해서, 자, 이제 쳐들어올 거라는 이제 소문이 들렸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의 무능력한 신하들, 자, 뭐래? 무겁게 침묵하고 있죠? 나를 죽이면, 자,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인간 이순신을 이제 만약에 죽여버리면 장수로서의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순신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은 일단 아쉬우니까 나를 지금 풀어주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 나를 살려주는 건 뭐야? 임금이 아니고 결국 적이었단 말이야. 1번. 됐죠, 그죠? 자, 그래서 나는, 자, 나를 살려준 적 앞으로 지금 싸우러 갑니다. 그 싸움터는요, 자, 굉장히 뒤엉켜져 있죠. 그 뒤엉큼은요, 자, 말을 걸어볼 수 없이, 자, 문해용, 한마디로 혼란의 그치였다라는 거고요. 자, 의금부에서 풀려난 뒤, 고문을 받고 풀려난 뒤, 자, 고문 휴유증이 있었겠죠? 자, 이런 어떤 휴유증,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뼛속을 드나드는 바람은, 자, 내 몸 안에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임금의 숨결. 끊임없이 견제하고 의심하는 임금을 계속해서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내 어깨에는 당장 쳐부숴야 될 외적이 들어와 살았고, 자, 그 다음에 허리와 무릎에는 내가 의식하는, 자, 임금이 들어와서 살았다. 한마디로, 자, 앞에서 스미 지문구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순신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이 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외적이라는 외부의 적뿐만이 아니고, 선조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자, 나부랭이들, 끊임없이 이순신을 의심하고 견제하는 그런 어떤 적도, 내부의 적도 있었다라는 거지. 자, 따라서 표적을 막상 겨눌 때는, 자, 이거 앞에 있는 적은 뭐겠어? 외적이겠지. 근데 그 칼의 새를 바꾸려고 몸을 돌릴 때는, 자, 이제는 뭐? 내부의 적, 임금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됐죠? 적과 임금이 동거하는 이 몸, 자,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인간적인 고뇌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둘 다한테서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자, 자주 식은땀을 흘립니다. 됐습니다. 자, 적에게 싸우러 다가가고 있습니다. 적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요. 그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 쪽이 유리하냐? 그것도 아니야. 내 포위망도, 자, 교란되었고요. 자, 적들은 달려들었고, 자,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내 전선들은 내 깃발 신호를 받지도 못하고 전달되지도 않았어.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나는 그런 상황에서 중군만을 이끌고, 자, 적의 진로 맨 앞으로, 자, 나아갑니다. 자, 어려운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갑니다. 모든 한척들이, 배들이 다 전방위의 사선에 노출되어 있었어. 그건 적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일방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막상막하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불붙은 적선들은요, 들이받고 깨어졌어.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들이닥치네요. 자, 시간은 여전히 또 흘렀고요. 기진맥진, 다들 잠도, 자, 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자, 적선이 100여 척이 관음포 안 내항으로 달아듭니다. 그곳은 퇴로가 없는, 자, 퇴로가 없는 물목이었거든요. 아마 항로를 오인했던 모양입니다. 이때, 아싸, 잘 됐어. 자, 나는, 자, 관음포로 향합니다. 자,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자, 어귀를 막고, 자, 안쪽을 치를 판이었습니다. 관음포로 가자, 관음포로 빨리빨리 급히 했는데, 적들이 세상에 수화됩니다. 갑자기 왼쪽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자, 장군, 내 밑에 똘따구, 송혜립이 내 앞을 가립니다. 총에 맞은 이순신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요. 확실히 다가오는 죽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 유명한 말, 이순신이 했던 그 유명한 말, 초등학교 모든 애들, 유치원생들도 알고 있는 그 말,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끝까지 싸우고자 하는 전투지를, 자, 드러내고 있습니다. 됐죠?
내 갑옷을 벗기면서 송이분은 울고 있고요. 깊지 않사옵니다 했지만 자, 임진년에 나는 이미 총알을 맞았습니다. 됐죠? 더 깊이 제자리를 찾아서 박혀 있습니다. 몸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북을 계속 울려라. 관음포 멀지 않았느냐. 자, 죽음 속에서도 전투지.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요. 나는 심한 졸음을 느낍니다. 이제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 자연사에 오히려 안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게 낫다라는 거야. 자, 이순신은요, 자기가 싸움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어차피 죽을 거라고 알고 있어. 지면 적들한테 죽는 거고요. 어차피 이기더라도, 자, 어떻게, 천주한테 나중에 끌려가서 죽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당당하게 싸우면서 자연사로 죽는 것이 오히려 안도. 창군이니까. 이길 수 없는 졸음 속에서. 자, 냄새. 자, 그리고 여전히 임금님을 의식합니다. 임금의 기침소리 들린댔어. 자, 그리고 나서, 자, 뭐래. 자, 맨 마지막이요. 유독 점점점이 많이 나오죠? 점점점. 선생님 미리 체크해놨는데, 점점점.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 바로 조정의 신하. 자, 왜 이게 조정의 신하요? 칼로 베어지는 적들은 외적이겠죠. 근데 베어지지 않는 적들은 바로 내부의 적인 조정 신하가 되겠죠. 됐죠? 점점점점. 이 점점점 말줄임표를 통해서, 자, 이순신의 의식은 멀어져 가고 있고요. 자, 적들 쪽으로 하면서, 자, 이순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칼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3강 마무리입니다. 자, 이제 진짜 9월 우평이 얼마 남지 않았네. 바로 다음 주죠. 여러분들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방심하기 쉽고, 그 다음에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거,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 모든 것들이. 자, 그럼 여기까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